네, 샘플링이 끝난 데이터는 양자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양자화는 영어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화 작업은요, 간단합니다. 각 샘플의 어떤 값을 구간별로 묶는 작업입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먼저 이 샘플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지금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눈 것인데요. 그 전체 데이터 그 크기 값 0부터 가장 크기 사이를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이렇게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각 구간에 속한 값들은 똑같은 값으로 취급이 됩니다. 즉 그 구간에 들어와 있냐 아니면 다른 구간에 있느냐 그 차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데이터를 그 구성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시 아날로그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이거는 원래 아날로그 신호하고 차이가 많이 큽니다. 오차가 크죠. 자, 그래서 아래처럼 이번에는 4개의 구간으로, 즉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 4개의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구간이 좀 많아지니까 조금은 더 데이터가 이렇게 좀 촘촘하게 배열이 돼서 뭐 조금 더 아날로그 신호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 오차가 있죠. 자, 마지막은 8개의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자, 1번부터 8번 구간까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원래 아날로그 신호와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자화라는 작업은 구간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작업인데 이때 그 양자화를 몇 개의 구간으로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것입니다. 오차가 작냐 크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양자화를 하고 그 양자화 다음 단계는 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4개의 구간으로 좀 예를 들기 위해서 4개 구간으로 좀 심플하게 나눈 것입니다. 자, 4개 구간으로 나눠서 보니까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각 구간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같은 값으로 취급이 됩니다. 여기 1.75, 1.75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값이었지만 같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값으로 취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 각 구간별로 코드를 할당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아래에 있는 구간 0번부터 숫자를 붙이겠습니다. 0번 구간에는 우리가 이진수 데이터로 00이라는 코드를 할당하고요. 1번 구간에는 01이라는 코드, 2번 구간에는 10이라는 코드, 3번 구간에는 11이라는 코드를 할당을 하게 되면 즉 이제 코드라는 거는 우리말로 부호라고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할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샘플을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샘플은 3번 구간에 들어있죠. 자, 3번 구간에 들어있고 3번 구간에 할당된 코드는 11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11이라는 이진수로 바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샘플도 역시 같은 3번 구간에 들어있어서 11로 바뀌고요. 자, 세 번째 있는 데이터는 이번에는 2번 구간입니다. 2번 구간에 할당된 코드는 10입니다. 그래서 이건 10이라는 코드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역시 1번 구간에 있어서 01, 00, 01 이런 식으로 각 그 샘플들이 그 구간에 할당된 코드로 부호화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진수 데이터는 바로 이런 것이 되겠죠. 이게 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데이터가 됩니다. 네, 즉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이제 바뀐 거죠. 이게 양자화와 부호화 과정입니다. 즉 이렇게 그 양자화를 하는 이유는 각 구간별로 그 부호 코드를 할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자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그 양자화를 할 때 이 구간의 개수, 그러니까 몇 개 구간으로 나누느냐, 그 구간을 우리가 양자화 레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간의 수죠. 구간의 개수를 양자와 레벨이라고 하고, 또 이제 양자와 비트 수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두 개 구간으로 나눈 경우입니다. 두 개 구간. 두 개 구간으로 나누게 되면 각 구간에 할당된 코드는 첫 번째 구간에는 0, 두 번째 구간은 1,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111, 000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각 데이터는 1비트 데이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샘플 하나당 샘플 1개당 1비트로 저장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4개의 구간으로 나눴죠. 4개 구간으로 나누니까 코드가 어떻게 할당되냐면 00, 01, 10, 11과 같이 할당이 됩니다. 즉, 4개의 구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샘플 1개당 2개의 비트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엔 8개 구간으로 나눴고요. 8개 구간으로 나누면 여기에 이진수 코드를 할당할 때는 000, 001 이런 식으로 해서 111까지 우리 코드를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샘플 한 개당 몇 비트인가요? 3비트죠. 3비트로 바뀌게 됩니다. 즉, 양자와 구간, 즉 양자와 레벨이 많아질수록 한 샘플에 할당되는 비트 수가 더 많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1비트일 때는 2개의 구간이에요. 즉, 2개 구간일 때는 1비트로 바뀌고요. 4개 구간이면 2비트로 바뀌고 8개 구간일 때는 3비트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걸 일반적으로 해서 만약에 B라는 비트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몇 구간일 거냐, 요 n 값이 얼마가 될 거냐 하는 게 약간의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트 수가 많아질수록, 구간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비트가 많아져서 데이터량이 많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저 룰은 다음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네, 그 양자와 레벨 수와 비트 수의 관계식은 바로 이 식입니다. n은 2의 비승, 즉 여기서 n이라는 거는 양자와 레벨이죠. 몇 개 구간으로 구역을 나누느냐, 요거는 2의 양자와 비트 수입니다. 이거 계산을 아래 표에 나타냈는데요. 1비트일 때는 2개 레벨로 나눴을 때가 1비트다 라는 겁니다. 자, 4개 레벨로 나타내면 2비트로 샘플당 비트 수가, 여기 샘플당 비트 수죠. 샘플당 비트 수가 2비트. 8개 구간으로 나누면 3비트. 숫자를 좀 늘려 보겠습니다. 256개 구간으로 나누면 8비트가 되는 거고요. 자, 65,536으로 6개 구간이면 16비트가 됩니다. 왜 이 숫자가 나왔냐면 2의 16승이죠. 2의 16승은 65,536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2의 8승은 256구간.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용도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음악 CD에서 일반적으로는 16비트를 사용을 합니다. 16비트. 그래서 레벨 수는 65,536개예요. 그러니까 구간을 되게 촘촘하게 나누는 거죠. 이게 음악 CD에서 사용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듣는 그 디지털 음악들 있죠. 디지털 음악은 모두 음악 CD와 같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은 16비트로 양자화된 그런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굉장히 고음질 오디오 장비에서 24비트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24비트로 나타내면은 이 레벨 수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약 1600만, 7000, 맞습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600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촘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 그 소비자용,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음악
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을 레코딩하는 장비라든가 그런 곳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아래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예제. 어떤 이산 신호 하나의 샘플을 12비트로 나타냈다고 한다. 12비트면 양자어 레벨은 얼마인가? 즉 몇 개 구간으로 나눴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1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위에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부터 10초입니다. 5, 예, 됐습니다. 뭐 숫자 계산은 뭐 안 하시더라도 식 정도는 세우셨어야 되죠. 자, 위에 공식에 그대로 넣어보면 양자 레벨 n은 12비트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2에 12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12비트. 어, 그러면 12비트는 얼마냐? 이건요, 계산, 이게 2의 10승하고 곱하기 2의 2승이거든요. 우리가 그 지수 공식에서 여기 2의 10승이라는 거는 요거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2의 10승은 1024예요. 예, 1024. 요 숫자는 외워두세요. 2의 10승은 1024다. 그리고 곱하기 2의 2승은 4죠. 4. 예, 이건 4096입니다. 4096개 레벨로 나타낸 것이 12비트다 라는 것이죠. 자, 양자화까지 다 했고 부호화도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자화라는 것이 어떤 구간을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이나믹 레인지는요, 양자화한 후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신호 크기와 가장 큰 신호 크기 차이를 데시벨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이렇게 구간을 나누게 되면 가장 작은 소리는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가장 작은 소리는 이 제일 아래 구간에 있는 소리겠죠. 그리고 가장 큰 소리는 여기 제일 큰 구간에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얼마냐? 요거 보고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가장 작은 소리와 어, 가장 큰 소리의 차이.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식은 네, 이렇게 됩니다. 네, 다이나믹 레인지 계산식은요. 20 로그 n으로 해도 되고 n이라는 건 2의 비승이기 때문에 20 로그 2의 b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래 예제를 보시면 표준 오디오 CD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얼마인가? 자, 표준 오디오 CD는 몇 비트 양자화를 한다고 했습니까? 앞 페이지에서 했죠? 자, 16비트를 사용을 합니다. 16비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20 로그 2의 16승. 네, 이것은 뭐 계산기로 해도 되고 로그 2가 0.3010이라는 걸 알면 근사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계산해 보면 약 96.32 해서 약 96데시벨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는다. 네, 일반 CD는 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양자화 오차입니다. 우리가 양자화를 하면 그 각 구간에 있는 거는 그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더라도 같은 구간에 있다고 하면 이건 그냥 같은 취급을 해서 같은 코드를 할당을 해버리죠. 예, 동일한 코드를 할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같은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오차가 있습니다. 그 오차를 우리가 양자화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양자어로 인해서 생기는 오차가 양자 오차고요. 이 오차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나타내는 게 신호 대 양자화 잡음비라는 게 있습니다. SQNR이라고 하는데 시그널 투 퀀타이제이션 노이즈 레이쇼입니다. 뭐 계산 과정이나 이런 건 복잡하기 때문에 알 필요 없고요. 답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SQNR은 6.02 곱하기 B, 여기 B라는 게 몇 비트죠. 네, 몇 비트 했느냐 그런 겁니다. 이 값은 클수록 좋습니다. 이 값이 클수록 그 양자어 오차로 인한 잡음이 적다. 예, 좀 더 자세하게 써보면요. 이 값은 클수록 다시 쓸게요. 큰 값일수록
오차가 적음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양자 오차가 작은 그 양자와는 그 SQNR이 크면 서로 반대죠. SQNR이 크면 오차가 적음을 의미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자화에서 생기는 오차를 좀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디더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더링은 인위적으로 잡음을 섞어가지고 양자와 잡음을 줄이는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실제로 줄이는 건 아니고요. 줄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예, 줄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게 디더링입니다. 그 아래 그림 두 개의 그림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거는 네 개의 그 레벨로 양자화를 한 것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요, 이 부분 같은데 보면은 뭔가 단계가 그 확 눈에 띄는데요. 여기에 일부러 섞습니다. 잡음을 섞으니까 그런 게 조금 완화가 됐죠. 즉 우리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값이 어떻게 변해가는 거를 일부러 여기다 잡음을 섞게 되면요. 이런 노이즈를 좀 섞어주면 이게 이런 식으로 좀 돼서 이 계단 부분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고 이제 디더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양자화 중에 비선형 양자화라는 조작이 있습니다. 네, 이 비선형 양자화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양자화는 선형 양자화라고 합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요, 선형 양자화라고 하고 그것과 이제 좀 대칭해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비선형 양자화는 구간의 크기를 다르게 분할하는 양자화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네, 여기요. 자, 선형 양자화라는 건 지금 구간의 크기가 다 일정하게 같은 값으로 구간을 나눴어요. 그런데 비선형 양자화는 지금 아래쪽은 좀 촘촘하게 돼 있고 위로 가면 갈수록 크기가 듬성듬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비선형 양자화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시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신호가 조밀하게 몰려 있는 곳에서는 구간을 좀 촘촘하게 나누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구간을 좀 크게 나눈다. 이러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 신호의 경우에 우리가 사람 목소리라는 게 소리 크기가 아주 큰 소리가 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크기가 작은 구간에 신호가 많이 분포하고 큰 소리가 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선형 양자보다는 비선형 양자 방법이 더 유용합니다. 요 아래 그림은 실제 음성 신호인데요. 이 음성 신호를 데이터 분포를 확인을 해봤더니 음성 신호가 여기 요 구간에 다 몰려 있어요. 다 몰려 있고 이쪽 아주 작은 소리나 아주 큰 소리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촘촘하게 우리가 양자화를 하고 이쪽은 좀 듬성듬성하게 양자화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게 바로 비선형 양자화입니다. 그리고 사실 효과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 비선형 양자를 구현하는 방법은 컴펜딩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압축은 이게 압신의 뭐가 약자냐면 압이요. 압축하다의 압축. 뭘 콱 눌러서 줄인다는 거죠. 신은 그 늘린다는 뜻이에요. 사실 뭐 우리말이라기보다는 한자 표현이긴 한데요. 뭐 그래도 압신이라고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압신은 압축한 것을 반대로 늘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실제 비선형 양자화를 하는 방법인데 실제 비선형 양자화는요. 구간의 크기 자체를 이렇게 띄엄띄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호 자체를 먼저 왜곡을 시킵니다. 어떻게 왜곡을 시키냐면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원래 신호가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컴펜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 여기 소리 크기가 작은 이 부분을 지금 위로 늘려놨죠. 이렇게
늘리니까 신호가 이런 식으로 좀 분포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골고루 분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분포하게 만든 게 이게 그 신호를 우리가 압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신호를 왜곡시킨 다음에 일반적인 선형 양자화기를 통과시킵니다. 즉 양자화기는 그대로 놔두고 그 전에 신호 자체를 좀 골고루 분포하게 이제 늘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비율로 늘리느냐 하는 게 아래 그래프에 있는데 이 그래프는 뭐 상세하게 아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정도 아시면 되고요. 지금 이 부분 0에 가까운 이 부분이 지금 늘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컴펜딩은 A로우하고 뮤로우가 있는데 A로우는 유럽 방식, 뮤로우는 미국의 일본 방식이고 실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비선형 양자화 방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뭐 샘플링, 뭐 양자화, 또 뭐 비선형 양자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냐라는 걸 배웠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방법은요, 상상외로 너무 간단합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걸 반대로 해주면 되는데요. DAC 과정입니다. 자, 먼저 이런 디지털 신호가 있겠죠. 디지털 데이터가 있겠죠. 이게 이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걸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이, 이게 이제 몇 비트 데이터로 변환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8비트로 변환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8개 단위로 끊겠죠.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가 속해 있는 구간에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그 데이터가 뭐 우리 이제 구간을 이렇게 나눴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있다. 얘는 그러면 이 구간에 있네. 그 구간에 얘는 뭐 이 구간이네.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점을 찍습니다. 그게 지금 요 그림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쭉 만들고 나면 여기 있는 그 회색 선은 실제로는 현재는 아직 없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렇게만 있는 거죠. 지금 요런 데이터만 일부러 좀 화살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요런 데이터만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를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로 오더 홀드라는 거를 통과시키는데 이 제로 오더 홀드는 어떤 거냐면요. 이쪽 그림 보시겠습니다. 여기 데이터가 있으면 이 샘플 데이터를 그 다음 그 데이터가 올 때까지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유지시켜요. 그냥 계단처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가 오면 그 값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바꾸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점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샘플링 타임까지는 이렇게 같은 값. 그리고 그 다음 값이 만약에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서 계속 유지. 그 다음 값이 이거였다.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그 다음 유지.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드는 게 제로 오더 홀드라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귀로 들었을 때 좀 원본하고 많이 다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우 패스 필터라는 걸 통과시킵니다. 즉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돼 있는 신호가 있다고 했을 때 요거를 로우 패스 필터라는 것을 통과시키면 이게 이제 뭔지는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이렇게 계단으로 됐던 것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계단처럼 됐던 것이 그 뾰족했던 부분이 다 깎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최종 아날로그 신호예요. 네, 뭐 좀 간단하죠. 근데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을 하는 과정은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은데 반대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다시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좀 더 간단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구간별로 우리가 값을 찍은 다음에 그것들을 제로 오더 홀드를 통과시켜서 계단 모양으로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켜서 다시 부드러운 파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듣는다.
네, 이렇게 생각보다 간단한 과정을 그렇게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